어제 그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다들 예, 잠시만요. 예,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비 피해 없으시도록 잘 준비하시고 그러면 오늘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NK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잠시만요.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지금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정낙수라고 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하자면 저는 네이버에 입사한 지는 한 18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 네이버에서 지식인, 그리고 블로그, 카페와 같은 유저 콘텐츠 제너레이션 서비스라는 것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클라우드에서 교육 쪽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실제로 이제 제가 첫 주자다 보니 단순하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저희 상품을 소개하는 것도 소개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NKS 혹은 이제 쿠버네티스 그리고 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체 왜 써야 되지? 이게 현업에서 어떤 식으로 쓰고 있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다양한 NKS 상품들, 그리고 CI/CD 상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짧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실제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NKS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사용하고, 거기에 더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든가, 아니면 뭐 도커라든가, 아니면 CI/CD,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녹여 넣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다 보니 데모가 준비하다 보니까 한 25분?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25분 정도의 데모 준비해 놨습니다. 먼저 NKS를 왜 쓰지? 라는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이제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환경은 이제 웹, 그리고 그 전에는 뭐 흔히 얘기하는 서버 클라이언트 모델, 그 이전에 이제 메인프레임 시대 뭐 이렇게 돼 있다면 이런 환경들이 지금 모바일로 많이 넘어왔죠. 그래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사용자의 동접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막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워낙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전에 웹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ADSL 이런 것 같이 인터넷 접속이 훨씬 더 빠르고 수월해지면서 이제 웹이 활성화됐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도 훨씬 더 예전보다 빨라지고 그리고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환경에서도 이런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지금도 보면 이제 모바일로 제 발표를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모바일 환경에서는 트래픽의 변화가 되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서비스를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동작 변화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도 빈번한 업데이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우리가 CD 하나 딱 만들어서 뭐 MS 워드라는 프로덕트 만들어서 열심히 개발하고 그걸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은 웹이나 모바일에서 서비스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의 업데이트 주기가 거의 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데이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또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또 새로 나왔죠.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환경이 나오면서 또 여러분들 되게 많이 머리가 아프실 텐데 예전 같으면은 그냥 서버 한 대 딱 있으면 서버 한 대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OS 깔고 아파치 깔고 뭐 자바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제품을 서비스에 녹여 넣고 이런 작업들을 하셨을 텐데 근데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이제 서버의 용량이 훨씬 더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클라우드의 다양한 특징들이 있지만, 실제로 이 개발 환경만 보게 되면, 아니면 서비스 환경만 놓고 보면, 예전과 같이 서버 10대, 그리고 이 10대 안에서 모든 트래픽을 다 받아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트래픽이 많아지면
그만큼 서버도 많이 넣으면 되고, 트래픽이 줄면 서버를 줄이면 되고, 그리고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들도 이제는 가져다 쓰는 시대죠. 직접 내가 플랫폼을 개발하는, 뭐 지도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문자 전송을 개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문자 전송 플랫폼, 클라우드에 있는 거 그냥 가져다 쓰고, 그리고 뭐 하드, 클라우드에 있는 거에다가 그냥 구축해서 쓰시면 되고, 이와 같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서버의 용량 변화도 손쉽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할 때도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플랫폼들을 클라우드에서 많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가져다가 쓰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 같은 이런 개발 방식에 모든 걸 다 우리가 개발해야 되고, 이 개발된 서비스는 서버 몇 대 위에 딱 그 고정된 서버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변경을 하려면 또 커다란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상당히 다이내믹해지고 탄력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또 다른 환경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클라우드가 딱 적용되니까 이제 개발자와 그 오퍼레이터 간의 어떤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은 서버를 설치하고 서버를 운영하고 혹은 서버 하드웨어라든가 아니면 서버 위에 올라간 OS라든가 아니면 DB 이런 것들이 되게 그 굉장히 많은 스킬을 요구하는 그런 독립적인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역할이 있었고, DB 엔지니어라는 역할이 있었고, 뭐, 보안, 마찬가지로 역할이 있고, 이렇게 역할이 다 있었고,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개발자도 뭐, 특정 모듈을 개발하시는 분, 특정 언어의 디펜던시가 있으신 분, 뭐, 이런 다양한, 독립적인 이런, 포지션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실제로는 클라우드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할 텐데 클라우드를 통해서 개발자가 그냥 서버 뭐 10대 내가 OS 딱 지정해가지고 서버 10대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인스턴스 만들어서 그걸 제공하면 됩니다. 제가 얼굴을 좀 줄이고 예. 그래서 개발과 인프라 엔지니어의 경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개발 환경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애자일 방식, 스타터 혹은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CD 형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 혹은 이제 웹 서비스와 같이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빈번하게 업데이트가 발생하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서비스들 때문에 사실 이제 애자일이라는 방식이 나왔고 개발 방법론이 나왔죠. 기존에 워터폴 방식이었다면 워터폴 방식에서는 지금도 워터폴 방식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CD로 만들어지는 그런 소프트웨어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게임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뭐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개발 기간만 3년, 4년, 개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런칭할 때 딱 런칭하고 그게 전통적인 이제 워터폴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모바일 앱 서비스 중에서 플랫폼 성격의 서비스들 대표적으로 뭐 우버 아니면 뭐 카카오 택시 아니면은 뭐 라인 이런 것들은 애자일 방식으로 개발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데이트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배포가 일어납니다. 이 애자일 방식을 쓰게 되는 이유는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죠.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빠르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업데이트를 진행할 수 있는 이 개발 방법론 그래서 애자일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클라우드와 애자일이 결합해가지고 이 인프라스트럭처도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기존의 모노리틱 방식의 아키텍처, 그러니까 서버,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서버 한 대에 데이터베이스도 있고, 그리고 웹페이지 다 여기다 넣어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 이게 이제 모노리틱이죠. 근데 모노리틱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특징과 모노리틱의 특징이 있는데, 모노리틱의 특징은
이렇게 개발이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그 소규모로 개발할 때는 모노리틱이 좀 더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버 한 대다가 모든 걸 다 넣어서 개발하고 인프라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OS가 서버가 한 대가 있다면 만약에 OS에 대한 제약, 뭐 웹서버에 대한 제약, 라이브러리에 대한 제약, 뭐 장애 발생 시 리던던트에 대한 제약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언어에 대한 제약도 발생을 하죠. 만약에 뭐 파이썬으로 짜져 있다. 근데 파이썬과 뭐 PHP를 섞고 뭐 자바를 섞고 C샵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 수는 없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개를 섞어서 DB를 운영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모노리틱이 가지고 있는 제약 사항은 되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걸 많이들 주목하고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는 하나의 큰 인프라가 아니라 이걸 모듈별로 작게 작게 쪼개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은 인프라, 그러니까 성능이 좀 낮고 타이니한 그런 서버에다가 이런 서비스들을 올려서 서비스를 하는 방식,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죠. 근데 기존의 모노리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서버를 한 대 딱 사면 웬만한 서비스, 물론 이제 네이버나 아니면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거대한 서비스가 아니라, 뭐 동접 100명, 200명 이 정도의 서비스라면 그냥 전자상가에서 서버를 사서 그 서버로 운영하는데 전혀 한 대로 운영하는데 전혀 그 불편함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성능적으로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서버를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이 서버를 기존에 이 서비스를 쪼개보니까 DB는 한 4대 필요하고 각 모듈이 한 20개가 나오니까 그럼 24대 서버를 또 구입을 해야 되냐? 근데 그 24대 서버를 막상 구입하더라도 실제로 CPU 사용률이나 메모리 사용률은 굉장히 낮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하고 싶어도 기존의 인프라 하드웨어 이러한 스펙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클라우드는 굉장히 작은 서버들을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적합한 클라우드가 마이크로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인프라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뭐 애자일,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나 아니면은 뭐 애자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인프라에다가 작은 인프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만 위해서 도커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 도커라는 컨테이너 시스템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이 단위 서비스를 올리는 단위로 쓰기에는 되게 적합하더라. 라고 해서 이제 도커를 이용하게 된 것이고요. 도커는 말 그대로 컨테이너 시스템입니다. 컨테이너 서비스예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원래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PC로 생각하게 되면 PC 위에 OS 그리고 그 위에 뭐 웹서버 이렇게 올라가면 끝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OS 위에 컨테이너라는 걸 올려서 뭐 웹서버 A, 웹서버 B, 웹서버 C, 웹서버 D 이렇게 여러 개의 컨테이너들을 올리고 여러 개의 서비스를 마치 가상화처럼 이렇게 서비스를 굴리는 것. 이게 도커죠. 예. 여기까지 요 장표까지가 아마 이제 배경 설명일 텐데 그러면 왜 이렇게 도커가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실 테니까 왜 이렇게 도커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환호를 하지? 근데 이게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이 현업에서, 보통 이제 이 회사에서, 뭐 IT 회사에서 보통 이제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이 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스테이지 환경이라는 게 있고, 리얼 환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부 환경에서, 개발 환경에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이거를 개발된 코드를 스테이지로 옮겨서 스테이지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리얼에다 배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대부 환경에서 잘 개발하고 스테이지에서 잘 테스트해서 리얼 환경에서 잘 배포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이 서비스가 잘 동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 대부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혹은 스테이지에서는 문제가 안 생겼는데, 리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빈도가 증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 환경은 개발 환경이다 보니, 실제로 이제 처음에는 대부 환경, 스테이지 환경, 리얼 환경, OS 다 똑같이 해놓고, 뭐, 라이브러리도 다 똑같이 맞춰 놓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부 환경이나 스테이지 환경이나 리얼 환경이 서로 이제 환경이 안 맞게 됩니다. 어디에는 라이브러리가 최신 라이브러리가 깔려 있고, 어디는 라이브러리가 빠져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환경 설정 파일이 틀어져 있거나, 이러면서 실제로 대부에서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거를 리얼에다가 딱 배포했더니 장애 빵 하고 터지고, 다시 이걸 롤백 시키고, 롤백 이후에 뭐가 문제지? 그래서 문제를 또 찾는데 또 엄청난 시간, 노력, 휴먼 리소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발자를 굉장히 괴롭게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었던 방법, 솔루션이 이제 도커, 컨테이너였어요. 컨테이너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밑에 대부, 스테이지, 리얼의 환경이 틀어지더라도 컨테이너에서 내가 개발한 코드, 내가 개발한 내용들이 대부에서 잘 만들어졌으면 이 컨테이너를 그대로 이 코드를 옮기지 않죠. 컨테이너를 옮겨서 스테이지에다 딱 배포했을 때 스테이지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합니다. 밑에 환경이 틀어져도. 그리고 그게 리얼에 갔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동작을 할 거예요. 때문에 배포했을 때 이 환경이 틀어짐에 의해서 환경이 틀어진 것 때문에 발생하는 장애를 어,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이 그림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코딩하고 계시는, 개발하고 계시는 GitHub과 비슷한 그림이죠. 예, 그래서 GitHub, 내가 집에서 열심히 개발해서 GitHub에다 올리고, 리얼에서 GitHub 땡겨와서 거기서 코드 배포하고, 뭐 비슷한 그림이지만 이게 코드가 아니라 이게 아예 코드가 들어가 있는 환경까지 컨테이너에 넣어서 서비스에 배포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이 환경에 대한 영향을 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깃허브과 같이 여기 보시면 뭔가 컨테이너를 이 복사해가지고 옮기는 게 아니라 어딘가의 저장소에다가 올렸다가 이 저장소에 올린 내용을 다시 다운받아서 구동시키고 여기서 내용을 바꾼 다음에 다시 올리고 이런 방식이죠. 깃허브과 비슷해요. 그래서 깃허브과 같은 이런 그 저장소를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IT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를 이용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조로 가요. 그래서 대부 환경, 스테이지 환경, 리얼 환경, 그리고 사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가 되게 좋은데, 정말 좋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컨테이너의 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음, 컨테이너는 이게 하나의 서비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파치 웹서버라고 한다면 아파치 웹서버가 100개가 떠 있다라고 하면 이 100개를 어느 컨테이너가 어느 서버에 올라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관리자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로드 밸런서로 이 바인딩을 하거나 그리고 컨테이너를 뭐 업데이트하거나 이랬을 때 실제로 컨테이너가 웹서버가 아파치가 100개인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관리가 뭐 20개 그리고 게시판이 뭐 50개 이렇게 되시면 그 50개가 어느 서버에 올라가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업데이트도 다 일일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컨테이너를 개념상은 되게 좋은데 컨테이너가 너무 많아지면 이걸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이 다수의 컨테이너를 운영하고자 할 때 많은 부분들을 자동화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진 툴이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할 쿠버네티스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개념적인 것을 좀 말씀드렸고 그래서 여기에 이 쿠버네티스 그리고 이제 도커랑 관련 있는 이제 클라우드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보시면 이제 그 쿠버네티스 그 컨테이너 상품 카테고리가 따로 있고 그 컨테이너 안에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하나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또 하나가 쿠버네티스예요.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근데 GitHub도 사설 GitHub 만들듯이 마찬가지로 제가 제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가 서비스에 배포하고 여기다 업로드하고 그러려면 이 오픈되어 있는 혹은 이제 공용으로 쓰는 그런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쓰시면 안 되겠죠. 그때 쓸 수 있는 게 사설, 그러니까 나만 쓸 수 있는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는 저장 공간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들어가서 보면 실제로 이미지들이 어떻게 저장되는지가 다 보여요. 그리고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지원하기 때문에 퍼블릭은 이제 오픈해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외부에서 컨테이너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퍼블릭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누구나 다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접근 가능한데 이제 공인 IP로 외부에서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이냐. 프라이빗 같은 경우에는 공인 IP가 아니라 내부에서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상품들. 안에 있는 상품들에서도 이걸 쓸 수 있나요? 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서버를 만들고 그 서버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에다가 이미지를 올리고자 할 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있는 서버라면 프라이빗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라든가 아니면 CI/CD와 관련이 있는 이런 상품들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프라이빗 컨테이너 레지스트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는 NKS,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는 건 뭐가 다른가요? 뭐 어떤 특징이 있나요?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그때 클라우드에 다양한 연계된 상품들이 있을 텐데, 그 연계된 상품들,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다양한 상품들과 연동할 수 있도록 쿠버네티스를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의 쿠버네티스를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되 컨테이너를 이미지를 쿠버네티스로 불러오고 그리고 여기 있는 뭐 인그레스라든가 그라파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는 사실 이 워커 노드가 최대 몇 개까지 몇 대까지 늘릴 거야 정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워커노드, 이 풀 관리 정도만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설치부터 운영 관리까지 다 해주는 게 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NKS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NKS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를 쓰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실 때 이게 GitHub도 많이 쓰실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발 플랫폼은 이제 GitHub 쓰실 텐데 그랬을 때 이거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하나의 자동화 혹은 이제 브랜치를 관리하는 요게 이제 CI/CD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 보시면 데브 툴즈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 안에 요거 말고도 몇 개 더 있긴 한데 소스 커밋이라고 부르는 요 이제 GitHub입니다. GitHub. 그리고 소스 빌드. 그래서 소스 빌드에서는 실제로 소스 커밋에다가 여러분들이 코드를 올리고 그 코드를 소스 빌드에서 빌드한 다음에 그리고 소스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이 서버 혹은 쿠버네티스의 노드 컨테이너 시스템에다가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하나의 이 전체 프로세스, 하나의 플로우로 관리하기 위한 소스 파이프라인까지 해서 이렇게 CI/CD 상품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요거 하나만 딱 쓰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 쿠버네티스랑 연동할 수 있는 로드 밸런서부터 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리고 소스 커밋, 소스 빌드, 디플로이 이런 것들 다 연동해 가지고 같이 사용해서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협업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설명이었고 바로 데모로 넘어갈 텐데 데모는 이제 클라우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일단 서버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쿠버네티스도 서버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위한 인프라 환경도 한번 구축을 할 거고요. 그리고 NKS 구성해서 실제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쿠버네티스에다 올리는 거.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이 NKS까지 다 활용 가능한 이런 CI/CD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계속 이거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요거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요게 지금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이용하실 때 도메인 다 알고 계시죠? 예, ncloud.com으로 들어와 오셔서 그래서 이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로그인 됐고 콘솔 눌러서 콘솔에서 실제 서비스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할 거는 서버부터 만들어 볼 거예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환경.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VPC입니다. 그래서 VPC 환경하에서 쿠버네티스도 올라갈 거고 서버도 올라갈 거고 클라우드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상품은 다 이 네트워크 상품이 VPC 위에다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클라이언트 VPC 만들 거고요. 요거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위한 VPC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PC를 만들었으면은 그 VPC 안에 세그먼트를 만들기 위한 이제 서브넷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러니까 대부 환경에 들어갈 요 서브넷이고요. 그리고 이따가 NKS 쿠버네티스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VPC와 3개 정도의 서브넷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서버를 만들 거라서 이렇게 서버용 서브넷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서버를 하나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커 같은 거를 실제로 이제 어,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제 푸시하고 풀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서버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로키 리눅스 만들 거고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뭐 우분투 아니면 다른 리눅스 선택하셔도 됩니다. VPC 선택하시고 서버 이름은 예, 클라이언트로 그리고 사설 IP는 큰 의미 없고요. 네, 공인 IP를 꼭 부여를 해야만 실제로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증키 하나 만들 거고요. 이 인증키는 나중에 서버의 루트 패스워드나 윈도우 같은 경우는 어드민스트레이터 패스워드를 조회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서버가 한 3, 4분 정도 예, 기다리시면 서버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서버의 ACG라는 데 가서 이거 이제 서버 방화벽입니다. 그래서 방화벽에 지금 보시면 3389랑 22번 SSH랑 리모트 데스크탑은 다 열려 있고요. 요거는 꼭 반드시 여러분들의 ACG는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화벽이다 보니. 그래서 오픈할 것들은 오픈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은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기본적으로 오브젝트 스토리지 기반 상품이다 보니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버킷, 그러니까 저장소를 하나 만들 거예요. 엔케이스 REG라고 해서 이런 저장소 버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엔케이스 REG라고 만들었고요. 자, 버킷을 만들었으면 이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가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름은 NKS 어, REG 그리고 이렇게 버킷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퍼블릭 엔드포인트, 프라이빗 엔드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GitHub과 같이 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도 외부에서 접근하고 내부에서 접근하고 자, 저 이제 먼저 서버에 들어왔고요. 서버에 로그인했고 미리 몇 개 좀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커도 깔아놨어요. 그래서 도커 명령어로 자, 컨테이너 이미지 하나 만들 겁니다. 되게 단순해요. HTML 아파치가 떠 있고 HTML로 뭐 인사문구 정도 출력하는 그러한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 겁니다. 네, 그럼 도커 명령어로 네, 빌드를 했고요. 그래서 도커 파일 보시게 되면 내용은 되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로키 리눅스 9 베이스 OS로 로키 리눅스 9 기반으로 아파치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뭐 테스트 NCP 테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런 문구 이런 걸 출력해 주는 이런 간단한 컨테이너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를 도커에서 올려봐야죠. 서비스로 한번 올려볼 거예요. 도커 이미지 보니까 이미지 아파치라고 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이제 기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포트 4000번으로 들어오는 거를 80번으로 포워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코를 다수의 도코를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이제 보통 이제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노스 사우스 브릿지가 있고 이스트 웨스트 브릿지가 있는데 이스트 웨스트 브릿지라든가 노스 사우스 양쪽 다 상당히 이 컨테이너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두 개면 모르겠는데 뭐 수십 개 수백 개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컨테이너를 찾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같이 이제 이미지 아파치라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구동을 시켰습니다. 구동되면 얘가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서버에 일단 ACG를 지금 4000번으로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4000번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4000번 포트를 열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웹브라우저에서 4000번으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컨테이너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컨테이너 위에 깔려 있는 아파치예요. 참고적으로 지금 이 서버에는 아파치가 깔려 있지 않습니다. 컨테이너에만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다가 푸시 그리고 풀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저희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그냥 도커 명령어를 쓰게 되면 얘는 어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가져오냐면 도커 허브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도커 허브에다가 제 이미지를 넣을 게 아니라 저희 운영하는 서비스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이용할 겁니다. 때문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인증을 위해서는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필요한데 그 아이디랑 패스워드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로그온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여기 그 인증키 관리 그 마이 페이지에 보시면 인증키 관리에 요 API 키, 액세스 키 아이디랑 시크릿 키라는 걸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도커 로그인, 로그인으로 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이미지를 업로드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주소도 있어야겠죠? 한번 퍼블릭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엔드포인트에 이제부터 도커 명령어로 이미지를 땡겨오거나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는 여기에다가 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고 이때 유저네임 아까 보셨던 요 억세스 키아이드 요게 이제 유저네임이 될 거고요. 시크릿은 패스워드는 아까 보셨던 시크릿이란 거를 열어보시면 거기에 또 키가 나옵니다. 그걸로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커로 이 제가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다가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를 한번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태깅 작업 해주고요. 예. 그리고 도커 푸시. 네,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가서 보시게 되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아파치라는 게 정상적으로 잘 올라왔죠. 자, 그럼 이제 도커를 사용하기 위한 클라우드에서의 제반 환경,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까지는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만들었기 때문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뭐 대부 환경, 스테이지 환경, 리얼 환경 별도로 구축하시고 거기서 컨테이너 도커를 이용해서 푸시, 풀 해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도 구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쿠버네티스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VPC를 만들 거고요. IP 주소는 10점대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브넷도 만들 건데 서브넷은 여기서 서브넷을 3개를 만들 거예요. 쿠버네티스 풀도 서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퍼블릭 서브넷이라는 됐든 아니면 프라이빗 서브넷이 됐든 어쨌든 서브넷에다가 서버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인그레스라는 걸 통해서 서버가 예를 들어서 뭐 회원 게시판 서버가 뭐 20대가 있는데 그게 막 여러 군데 흩뿌려져 있다. 그러면 그 흩뿌려져 있는 것들 쪽으로 트래픽을 넘겨주기 위한 로드 밸런서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 로드 밸런서를 설치하기 위한 서브넷도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서브넷, 그래서 LB 퍼블릭이라고 하는 요거 이제 외부의 쿠버네티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외부에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퍼블릭 로드 밸런서를 만들어 놔야 되고요. 퍼블릭 로드 밸런서 서브넷. 그리고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이게 그 와스 서버나 이게 백엔드 서버라서 프론트에서 백엔드로 넘어갈 건데 이 백엔드 서버들, 이 서비스들을 분배해줄 로드 밸런서가 필요해 라고 하면 프라이빗 LB를 만드셔야 돼요. 프라이빗의 로드 밸런서 서브넷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쿠버네티스를 만들 차례인데요. 먼저 클러스터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녀석들도 서버기 때문에 KVM이냐 제니냐 요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VM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크게 건드릴 건 없는데 네트워크 타입을 이제 퍼블릭 그러면 해당 서브넷 잡아줘야 되고 LB도 얘가 만들 거기 때문에 LB 서브넷도 예,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사용할 노드는 어떤 걸 쓸 건지, 그래서 노드는 몇 대로 할 건지.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 노드가 지금은 1로 되어 있지만, 이건 설정을, 그러니까 수동으로 이 노드 수를 바꿔줄 수도 있고요. 혹은 쿠버네티스에서도 요거를, 사용량에 맞춰서 이 노드도 늘리고 파드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이 크게 보면 2단계로 있어요. 서버를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과 서버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컨테이너를 담아주는 파드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거 자동으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풀을 어디에다 위치시킬까? 지금 퍼블릭 서브넷에다가 위치를 시켜봤습니다. 네, 그럼 이거 확인하시고 이제 추가 누르시면 이렇게 풀이 생성이 됐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예.
요 인증키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쿠버네티스 서비스, 예, 만드는 데는 대략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고요. 예.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엔드포인트와, 그리고 UUID 값. 두 개가 필요한데, 이따가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UUID, 그리고 엔드포인트. 두 개의 값이 나중에 필요해요.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실제로 이제 인프라는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제로 이제 설정 그리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기본 처음에 이렇게 만들게 되면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NCP IAM Authenticator라는 걸 이용해서 설정 파일을 만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NCP, IAM, Authenticator, Create, 쿠버 콘피그, 쿠베 콘피그 이렇게 해가지고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클러스터 UUID. 그래서 저 UUID 값을 넣고 만들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이제 조회를 한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파일로 리다이렉션으로 이제 파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베 컨트롤 안 되죠, 안 되죠? 예, 지금 설정 파일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쿠베 콘피그 점 야물 파일을 설정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쿠버네티스를 위한 설정 파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을 날려보시면 쿠베 컨트롤 get namespace 아이고 야 이거 오타네. 그러면 네임스페이스로 바꿔서 네, 이렇게 보시면 정상적으로 잘 올라왔습니다. 음, 네, 이렇게 지금 뭐 이제 쿠버네티스랑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연동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연동을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에다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그 사용자 정보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시크릿을 만들어주는데 유저네임은 무엇이고 아까 보셨던 API 키가 유저네임입니다. 그리고 패스워드는 시크릿 키가 패스워드예요. 그래서 패스워드까지 넣어주면 그리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값을 지금 이제 비워져 있는데 채워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와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쿠버네티스와 그리고 컨테이너 레지스트리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예, 이제 연동이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쿠버네티스 실제로 서비스를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먼저 여기 파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의 요 이미지를 어디서 가져올 거야? 했을 때 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900 컴피그 설정 파일 잡아주고, 그래서 이제, 어, 파일을 이용해서 파드를 생성해 봤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디플로이를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플로이 파일을 이용해서 디플로이를 할 거고, SF, 크리에이트, 디플로이, 마지막으로 서비스를 배포해 보겠습니다. 이제 로드 밸런서를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이고 이 서비스는 이제 로드 밸런서랑 연동해서 외부에서 접속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로드 밸런서도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로드 밸런서 접속 정보를 입에서 접속을 해보면 그러면 쿠버네티스 위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로 접속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음은 이제 쿠버네티스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데브 툴즈, 소스 커밋이라든가 소스 디플로이, 소스 빌드를 이용해서 실제로 CI/CD까지 같이 구축을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소스 커밋에서 이게 깃허브이죠. 여기다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리포지토리 만들게 되면 그럼 얘가 깃허브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깃허브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코드를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스 커밋은 여기 보시면 레포지토리 퍼블릭 URL이라고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이 녀석은 GitHub이죠. GitHub URL이고 여기를 통해서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스 빌드인데 빌드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저장소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빌드된 결과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스 빌드를 하기 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가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스토리지 소스 빌드라고 해서 만들어 줄게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그러면 소스 빌드에서 여기서 이제 빌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빌드 프로젝트 이름은 뭐 자유롭게 주면 되고 빌드 대상은 소스 커밋에서 땡겨올 거고요. 예. 그리고 레포지토리 오브젝트 스토리 잡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빌드 환경은 뭐 어디서 가져올 거야? 스테이지 소스 빌드에서 관리되는 이미지를 쓸 건지 아니면은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빌드를 할 건지
아니면 퍼블릭 레지스트리에 있는 빌드 환경을 위해서 빌드를 할 건지. 여기서는 소스 빌드에서 관리되는 이미지 서버를 이용해서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서버 스펙 잡아주시고 그리고 빌드 런타임 그리고 버전 이런 것들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빌드 하기 전에 뭐 필요한 것들 스크립트 있으면 거기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빌드 할 때 명령어 그리고 빌드 후 명령어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그러면 빌드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고 그 빌드 할 때는 저 명령어로 빌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드 결과물은 뭐 보시면 이제 경로나 아니면 파일명 그리고 이제 어디에 저장할지 이 저장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자, 이렇게 해서 소스 빌드 만들게 되면 뭔가 이제 소스 코드를 변경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소스 빌드를 통해서 컴파일 작업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컴파일된 코드를 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니까 그 배포를 위해서는 소스 디플로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 빌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은 빌드를 어디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디플로이를 어디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서버에다 할지 아니면 오토스케일링에다 할지 아니면 쿠버네티스에다 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죠. 저는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서버를 선택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소스 디플로이는 대부 환경, 스테이지 환경, 그리고 리얼 환경 각각에 대해서 이제 어디다 배포할 건지도 그룹핑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로 묶어주는 소스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소스 빌드, 그리고 소스 디플로이를 어떠한 소스 빌드가 끝났을 때 이 빌드된 이 버전을 어디에다 배포할 거야? 이런 걸 하나의 흐름으로 잡아주는 게 요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작업은 여기서 보시면 git 랩이라고 하고 소스 빌드라고 할 거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예. 소스 디플로이 프로젝트 시나리오 잡아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똥똥똥똥 이런 작업들이 떨어질 텐데 그럼 이 작업을 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빌드를 어디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디플로이를 어디다가 디플로이 할 거야? 여기 보시면 선행 작업은 뭐야? 라고 하면 여기 뒤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작업의 어떤 하나의 플로우, 하나의 프로세스를 이런 식으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하시게 되면
직접 여러분들이 뭐 서버에서 리얼 환경에서 리얼 서버에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클라우드에 있는 다양한 상품들을 이용하셔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편하게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도커, CI/CD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용해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준비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쿠버네티스에 대한 상품 소개를 진행했습니다.